네, 올해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또 중국의 변화 같은 각종 지각 변동이 예고돼 있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전 세계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네. 영부인, 네. 또 국무장관, 또 뉴욕주 상원의원으로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선 판도는 약 17%의 인구를 점하고 있는 히스패닉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요. 지금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아주 안정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선 후보에서 1위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막말 논란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계속 1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금 미국의 경제가 네. 다른 국제사회의 경제보다는 조금 다른 면을 보이기는 합니다.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요. 금리 인상도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면이 불안하고요. 미국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국민들과 사회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런 흐름 하에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지지율을 높이는 기회를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는 공화당에 이런 트럼프 후보를 견제할 수 있었던 테리 크루즈 상원의원,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또 마이크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처음에 좋은 도전을 보였습니다마는 지지율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또 하나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워낙 여러 가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든지 언행 때문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좀 소개가 덜 된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인들이 기대하는 어떤 안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난민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 이민자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 내에서 백인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난민들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직업과 경제적인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멕시코 국경에 철책을 쓴다든가 국경 정책을 강화한다든가라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동안 미국 정책이 진보적인 모습이 많이 보임으로써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지지자들이 불안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적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연임에 성공한 당의 후보는 다음 대선에서는 승리한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다음 민주당 후보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반면에 또 집권 후반기까지 여러 가지 인상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토머스 제퍼슨 후보를 포함해서 민주공화당이 약 28년 동안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남북전쟁 당시의 특수 상황이지만 링컨 대통령 이후로 약 24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한 적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이 24년에 민주당 정권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민주공화당이 8년 차 사이로 서로 정권을 교체하고 단지 레이건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3번 연승한 것이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 민주당 후보가 원체 강세와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연임을 지지하는
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미국의 선거 풍토가 문화로서 정착한 것은 있지만 8년마다 꼭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은 패턴으로만 나타나 있지 아직 문화적 정치 문화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반면에 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떤 변수나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지표들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는 것에서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예상 외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위협받는, 예를 들어 국무부에 공식 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했다라든가 높은 고액의 강연료 그리고 클린턴 재단의 후원금 문제 등에 이은 또다시 이런 신뢰성을 위협받는 이슈가 부상된다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는 좀 타격이 크고 그렇게 되면 공화당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올해 이제 재임 10년째를 맞고 올해 퇴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도 많았지만 반면에 식물 유엔이었다.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었어요. 반 총장의 공과 가,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아마도 리더십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조금 카리스마나 개혁과 변화를 나타내는 리더십을 보이지는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지만 코피 아난 전임 총장이 유엔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2011년에 받고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비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효과가 있었겠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피 아난 총장의 리더십은 특색이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우리 반기문 총장은 반기문 총장대로 사무총장대로의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칠레와 하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복구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중동의 아랍의 봄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시위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인권, 보건, 또 그 교육에 관해서 적극적인 열성적인 모습을 보인 리더십을 보인다면 공과 사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리더십의 특색의 차이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부드러운 관리자의 리더십이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총장이 퇴임하게 되면은 이제 후임 유엔 사무총장으로 누가 올지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이 항상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 70년 유엔의 역사상에 8명의 사무총장이 나왔는데요. 전부 남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AP통신의 최근에 보도한 바로 따르면 여성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캠페인에 약 25%의 유엔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력한 그 여성 후보군을 좀 볼까요? 예, 지금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위시로 EU 부위원장인 크리스 셀레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리나 보코바 후보가 유네스코에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고 또 많은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고요. 가장 유력한가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런 지역 안배로 이렇게 순환을 많이 합니다. 현재가 동유럽의 차례라고, 다음이 동유럽의 차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출신인 이리나 보코바가 여러 면에서 유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이름이 이제 더 친숙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국제 정치 사회에서 여성들의 파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1위, 또 대만에서 차잉잉원 후보가 민진당 후보가 1위로 가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도 지금 수치 여사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여성 사무총장까지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치력, 영향력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 반 총장의 퇴임만큼이나 이 퇴임 전에 방북이 성사가 될까,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좀 가능할까요? 예, 작년 12월 30일 날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한국민에게 보내는 신년사 내용을 보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남북 화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방북에 관한 적극적인 열정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핵심은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로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은 유엔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로 북한을 비난했기 때문에 방북에 차질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북한이 인권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이끄는 나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위해서는 아마도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하나로는 도리어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대화 채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중 관계 개선을 가장 바라고 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어떤 개선점,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서는 이제 대화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기조거든요. 새 북중 관계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또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3차 핵실험 이후에 북중 관계가 냉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과 불신, 또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북중 관계 양자 관계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은 사실상 글로벌 레벨에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정책을 본다면은 동북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에 충분히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북한의 만남은 항상 가능성이 존재했다라고 보입니다. 또 최근에 와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너무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 중동의 나라들까지 접촉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김정은 지금 체제가 원하는 단지 원조만 받아서 생명선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산업화를 이루고 병진 정책을 성공하기 위한 중국과의 진정한 협상과 이 핵 문제에 대한 또 경제 협력에 대한 카드가 교환될 수 있다면 북중 최고 지도자의 만남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제 새해 함께 돌아봐야 할 국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